또한 끓는 물에는 이 클로로겐산이라고 하는 폴리페놀과 같은 좋은 성분이 다 녹아버려서 우리가 흔히 감자를 삶았을 때 삶은 물은 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자를 삶았을 때 그 좋은 성분도 어느 정도 같이 버려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에 녹아서 버려지기 때문에 감자를 삶아서 먹는 방법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감자를 찌게 되면 오히려 감자의 효소 활성이 늘어나면서 이 클로로겐산 함량이 더 증가한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감자를 드실 때 싹난 부분 다들 많이 조심하잖아요. 하나 더 조심할 것은 싹뿐 아니라 삶아 먹고 데쳐 먹고 쪄 먹고 볶아 먹고 전으로 부쳐 먹고 정말 다양하게 먹는 채소가 바로 감자인데요. 건강에 좋은 감자도 잘 알고 드셔야겠죠. 먼저 감자를 드실 때 어떤 거와 함께 먹으면 안 되고 주의해야 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감자는 바나나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볼까요? 바나나는 칼륨과 다양한 영양 성분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에너지 공급과 다이어트에 좋기를 소문났는데요. 감자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된다니 정말 생각도 못하지 않나요? 나트륨을 배출하는데 도움을 주기로 유명한 칼륨은 바나나뿐만 아니라 감자에도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드시게 되면 칼륨이 몸속에 과다하게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세포의 수분 균형이 깨져 근육과 신경에 과도한 이완을 초래할 수 있고 근육의 무력감과 만성 손발 저림을 넘어 심하면 심장 부정맥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또 혈압 상승도 같이 일으킬 수가 있고 함께 드시지 않고 따로 드시게 되면 이 칼륨은 우리 몸에 정말 좋은 효능을 발휘하는데 몸속 나트륨을 배출할 뿐만 아니라 칼륨은 혈관을 확장해서 몸속의 노폐물도 원활하게 배출되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이 감자의 풍부한 칼륨은 알카리성으로 혈액의 산성화를 방지해서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도 막아주고 마그네슘과 같이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큰 도움을 줘서 다리나 종아리 근육의 갑작스러운 경련을 예방해주는 역할도 같이 해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감자는 고혈압, 동맥경화, 뇌졸중 이러한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뼈와 근육의 건강에도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정말 다양하게 조리해서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리할 때 주의할 점도 있어요. 바로 감자전이나 감자튀김은 우리 몸에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자튀김이나 감자전 굉장히 맛있죠. 정말 맛있죠? 케찹에 찍어 먹고 마요네즈에 찍어 먹고. 근데 이러한 감자전이나 감자튀김이 칼로리가 굉장히 높고 비만과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이 트랜스 지방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감자를 튀기게 되면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유해 물질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튀긴 감자 굉장히 맛있는데 감자와 고구마와 같이 이러한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을 굉장히 높은 온도로 굽거나 튀길 때 생성되는 이 아크릴 아마이드는 암을 유발하고 뇌신경의 단백질을 손상시켜 알츠하이머성 치매, 파킨슨병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크릴 아마이드는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암연구소에서 유해물질로 지정된 매우 위험한 물질인데 이런 위험한 물질을 굳이 일부러 만들어 먹을 필요는 없겠죠. 그렇다면 튀김 말고 어떻게 먹어야 되나? 감자를 삶아서 소금이나 설탕을 찍어 먹는 것, 이것 또한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물속에 넣어서 삶는 것보다는 감자는 찜기에 쪄서 드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감자에는 클로로겐산이라고 하는 폴리페놀 성분이 다량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폴리페놀 성분이 특히 좋은 기능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 폴리페놀은 항암 효과가 있고 항산화 작용도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세포의 손상을 방지하고 세포의 변형도 방지해주는 기능이 있어 항암 작용도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이 클로로겐산이 심장질환의 위험성 정도도 감소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건강에도 감자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는 과산화 지질을 방지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지질, 지방, 기름이 과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특히 피부주름, 피부 노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계시잖아요. 우리 주름만 없어도 피부가 노화가 안 돼도 이 탱탱한 살도 유지할 수 있을 텐데 이거를 막아주는데 감자의 클로로겐산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체지방을 분해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 클로로겐산이 지방을 분해하기 때문에 비만 방지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또한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이 클로로겐산이 막아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당뇨 예방과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클로로겐산이 감자의 속살에 있는 게 아니고 감자의 껍질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감자 껍질 1g당 클로로겐산이 1mg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감자를 드실 때 감자 껍질을 잘 닦아서 감자 껍질도 같이 함께 드시는 게 더욱 좋습니다. 감자를 조리할 때 클로로겐산의 함량이 변화가 될 수도 있는데, 이는 생감자 껍질 1g에 아까 클로로겐산 1mg이 들어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감자를 삶았을 때는 클로로겐산이 1mg에서 0.6mg로 감소하고, 또 오히려 찜기에 쪘을 때는 이 클로로겐산 함량이 1.6mg 정도로 높게 변형이 되고, 또 구웠을 때는 가장 낮게 0.2mg 정도 그램밖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또한 끓는 물에는 이 클로로겐산이라고 하는 폴리페놀과 같은 좋은 성분이 다 녹아버려서 우리가 흔히 감자를 삶았을 때 삶은 물은 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자를 삶았을 때 그 좋은 성분도 어느 정도 같이 버려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에 녹아서 버려지기 때문에 감자를 삶아서 먹는 방법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감자를 찌게 되면 오히려 감자의 효소 활성이 늘어나면서 이 클로로겐산 함량이 더 증가한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감자를 드실 때 싹난 부분 다들 많이 조심하잖아요. 하나 더 조심할 것은 싹뿐 아니라 이 녹색으로 변한 감자입니다. 감자 싹에는 솔라닌이라고 하는 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는 섭취해서 안 된다는 건 이미 모두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감자가 녹색으로 변한 거 역시 솔라닌 함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솔라닌은 감자와 같은 가지과 생물이 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생성하는 천연 살충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 솔라닌은 독성이 굉장히 강해서 소량 섭취만으로도 이 두통이나 복통이나 구토, 식중독 증상과 같은 것을 유발할 수 있으며, 과도한 섭취는 호흡곤란까지 초래해서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뜨거운 열로 조리해서 우리는 솔라닌을 제거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솔라닌은 285도 이상으로 가열해야만 분해가 되므로 100도씨의 물로는 아무리 삶아도 이 솔라닌 독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솔라닌은 햇빛에 노출될수록 솔라닌의 생성이 굉장히 빨라져 감자는 어두운 곳에 보관하고, 싹이 난 감자뿐만 아니라 초록색으로 변한 감자도 반드시 패기 바랍니다. 여기서 감자를 보관할 때 간단한 팁을 알려드리면, 보관하실 때 감자를 사과와 함께 두시면 사과에서 발생하는 이 에틸렌 가스가 감자에 싹이 나는 것을 억제해줘서 감자를 더 오래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감자 요리를 할 때 버터에 굽고 치즈를 올려 드시면 맛있잖아요. 아, 벌써 군침이 도는데, 근데 이러한 버터랑 치즈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맛으로만 본다면 감자와 치즈, 버터의 만남은 최고의 풍미를 자랑하는데 건강에는 최악이랍니다. 이 치즈와 버터를 감자 요리에 사용하게 되면 이 포화지방과 나트륨의 섭취를 증가시키게 돼서 심혈관 건강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데, 이 치즈와 감자를 함께 드시면 맛과 식감이 아주 좋지만, 고지방의 치즈는 칼로리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감자의 영양 성분도 같이 파괴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치즈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 즉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수가 있으며, 이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같이 증가시킵니다. 또한 치즈에 함유된 나트륨은 혈압 상승도 유발할 수 있고, 혈압이 상승하게 되면 다양한 심혈관 질환 문제도 같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지방 또는 무지방 치즈를 선택해서 같이 곁들여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자와 궁합이 잘 맞는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삶은 감자를 먹다 보면 우리 목 막히잖아요. 이때 우유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저도 어렸을 때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거나 소금에 찍어 먹고 있으면 엄마 목말라! 엄마가 물을 안 줘요. 왜 물을 안 줘? 근데 그때 엄마는 우유를 주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어른들의 지혜가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때 우유를 드시면은 아주 잘 선택한 거예요. 감자를 먹게 되면 좋은 이유 중 하나는 풍부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다는 건데, 감자가 탄수화물 덩어리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고품질의 단백질도 함유하고 있어요. 이 감자의 단백질은 우유와 계란에 이어서 흡수율이 굉장히 높으며 콩보다 우수한 단백질로 여러 군데에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자에는 비타민 A, 칼슘, 지방이 부족한데 우유가 감자의 부족한 영양 성분을 완벽하게 보충해줘요. 반면에는 우유에는 비타민 C가 부족한데 감자의 비타민 C가 풍부해서 서로의 궁합이 쿵짝쿵짝 굉장히 잘 맞는 거죠. 감자를
우유와 함께 갈아 마시거나 따뜻한 감자 스프를 만들어 드시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감자를 껍질째 조리해서 우유와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 걱정 없이 우리 몸에 에너지와 영양을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감자와 궁합이 잘 맞는 음식에 식초가 있습니다. 감자와 식초와의 조합은 매우 생소하지 않아요? 처음 들어보셨죠? 근데 감자에는 각종 비타민이 정말 많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비타민 C가 풍부하게 많이 들어있어요. 감자 한 개에는 비타민 C 우리가 섭취하는 하루 권장 섭취량의 30% 이상이 들어있는데 사과보다 무려 3배나 많은 양이에요. 감자의 비타민 C는 이 스트레스 해소랑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우리 몸의 면역력도 같이 강화시켜 주는데 이 비타민 C는 콜라겐 조직도 같이 강화해 피부를 탄력 있게 유지해주고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C가 열과 산에 약한 것은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감자의 비타민 C는 감자 전분으로 인해서 마치 보호막처럼 삥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열에 의한 손상이 적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감자는 열에 익혀도 이 비타민 C가 많이 파괴되는 것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비타민 C는 산도가 높은 환경에서 더욱 잘 흡수되면서 감자 요리나 감자 샐러드를 하실 때는 식초나 레몬즙을 약간 뿌리면 이 비타민 C의 흡수율을 또 높일 수 있어요. 양파 또한 감자랑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데 이 감자가 위 건강에 좋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그 이유는 바로 항염작용을 하는 폴리페놀과 아르기닌 성분 때문이에요. 이 성분들은 우리 몸의 위 벽을 보호하고 이 세포의 변형을 막아 염증도 감소시키면서 독소를 제거하는 역할도 같이 해요. 이뿐만 아니라 감자는 알칼리성 식품으로 건강에 이로운 식품으로 손꼽히는데 우리 몸이 산성화될 때 다양한 질병의 위험이 굉장히 높아져요. 특히 혈액 중에 산도가 올라가게 되면 염증이 발생하고 이 염증은 다양한 질환도 유발시키고 이 염증이 암과 다른 질병으로도 발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알칼리 식품인 감자를 섭취를 해서 우리 몸을 중화시켜서 질병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양파는 감자와 마찬가지로 알칼리성 음식으로 인정받아서 감자의 항염 및 항암 효과를 강화하는 뛰어난 시너지를 보여주는데 이 혈관 청소부라고 불리는 양파는 혈관 벽을 강화시켜주고 염증도 효과적으로 제거해줍니다. 또한 감자에 포함된 비타민의 흡수율을 높여줘 감자의 효능도 극대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자, 감자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중 또 다른 한 가지는 토메이토입니다. 이 토마토가 건강에 이로운 슈퍼푸드라는 사실은 여러분들 누구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토마토는 감자와 함께 드시면 정말 보약과 같은 효능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토마토와 감자를 함께 섭취하는 것은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의 섭취를 증가시키며 특히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감자의 비타민 C는 함께 작용해서 신체의 항산화 작용을 극대화시켜줍니다. 이 둘의 만남은 우리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주고 염증도 감소시켜서 전반적인 우리 몸의 건강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토마토와 감자는 심혈관 건강을 강화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도 줄 수 있는데 이 풍부한 섬유질과 항산화 물질은 장내 환경도 개선해 주기도 합니다. 또한 콩과 식물들도 감자와 함께 먹으면 정말 좋은데요. 이들은 함께 먹으면 균형 잡힌 영양 성분을 섭취하게 됩니다. 이 콩과 식물은 식물성 단백질, 섬유질, 철분, 마그네슘과 여러 비타민을 포함해서 심혈관을 건강하게 해주고 소화기관의 건강 개선과 혈당 조절에 훌륭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따라서 당뇨병도 예방할 수 있고 혈당을 조절해주면 혈관이 건강하게 유지되고 혈관의 건강은 또 치매 예방에도 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콩과 식물과 감자를 함께 섭취하는 것은 이 단백질과 필수 미네랄의 훌륭한 조합을 만들어주기도 해요. 포만감을 유지시켜주고 장기적인 에너지 공급도 지원하고 감자의 복합 탄수화물과 잘 어울려 식후에 급격한 혈당 상승도 억제해줍니다. 오늘은 감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저녁 반찬은 감자를 곁들여 먹는 것이 어떨까요? 두릅과 같이 표고버섯도 독특한 향과 맛 그리고 풍부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데 표고버섯 하면 항암식품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두릅 또한 암 환자들의 식단에 꼭 들어가는 식재료예요. 두릅에 함유된 사포닌과 셀레늄이라는 성분이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기 때문인데 한 연구에서 셀레늄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암 발생 확률이 약 40% 이하로 나타났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도 50% 이하였다는 보고도 있어요. 표고버섯에도 항암 성분이 풍부해서 암 억제 효능이 뛰어난데 특히 대장암과 유해암, 췌장암의 예방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쌉쌀한 맛과 향긋한 봄향이 나는 두릅은 당뇨 예방, 혈관 청소, 염증 제거, 면역력 증진, 항암 작용, 관절염 방지, 몸에 좋은 효능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두릅에 대해 10명 중 9명은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바로 두릅을 먹는 방법에 따라 두릅에 있는 영양 성분을 거의 흡수하지 못할 수도 있고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릅의 효능, 그리고 그 효능을 극대화시키는 방법, 두릅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두릅의 요리의 특급 조리법, 두릅 먹을 때 주의할 점까지 두릅에 대한 모든 것 알아볼게요. 봄나무를 대표하는 두릅은 특유의 쌉싸름한 맛과 향이 있어 인기 만점인 채소예요. 두릅은 빠르면 3월 말부터 채취를 시작해서 5월까지가 제철이죠. 이때 맛과 향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두릅의 종류에는 참두릅, 땅두릅, 개두릅이 있어요. 참두릅은 두릅나무에 달리는 새순을 채취한 거고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두릅이에요. 땅두릅은 나무두릅과 달리 땅에서 난다고 해서 땅두릅인데, 한방 쪽에서는 독활이라고 부르면서 감기나 두통, 관절염의 약으로 사용되기도 한다고 해요. 개두릅은 엄나무의 새순이며 참두릅보다 맛이 떨어지고 새순이 붉은빛이 돌고 참두릅과 달리 새순에도 가시가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해요. 이런 두릅은 맛과 향이 뛰어날 뿐 아니라 영양 성분도 풍부해서 건강에 아주 좋은데, 두릅에는 비타민 A, K, 그리고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요. 비타민 A는 면역력을 강화하고 항산화 및 항염 효과가 뛰어나죠. 또 피부와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외부로부터 세균과 바이러스의 침입을 방어하는 첫 번째 장벽 역할도 해요. 면역세포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우리 몸이 세균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하죠. 또 활성산소를 제거해 항산화 작용으로 몸의 노화를 방지하고 다양한 질병의 발생을 줄여주는 효능도 있고, 두릅에 풍부한 비타민 K는 뼈를 튼튼하게 하고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고, 비타민 K는 칼슘의 흡수를 돕고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해서 뼈의 밀도를 높여 골다공증과 같은 뼈질환을 예방해요. 또한 혈관 내의 염증을 억제하고 칼슘이 혈관에 침착되는 것을 억제해서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다만 비타민 A, 비타민 K 등은 지용성 성분으로 그냥 물에 데쳐서 섭취할 경우에는 흡수율이 약 10%도 되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지용성 성분은 물에 잘 녹지 않고 기름에 잘 녹는 성분이기 때문인데, 그래서 두릅을 물에 살짝 데친 후에 기름에 조리해서 섭취하면 흡수율이 최대 8배까지 높아질 수 있는 거죠. 근데 기름도 아무 기름이나 사용하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것 아시죠? 올리브유 또는 들기름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기름을 사용하는 게 좋은데,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기름과 두릅의 지용성 영양 성분이 만나서 효과가 더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릅은 반드시 기름에 볶아서 드셔야겠죠. 근데 기름에 볶은 두릅하고 같이 먹으면 맛도 좋고 보약이 되는 음식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같이 요리해 드시는 게 좋겠죠. 첫 번째는 바로 소고기예요. 이 두릅과 소고기는 최고의 음식궁합으로 영양학자들이 손꼽는 조합이래요. 소고기의 불포화 지방산이 두릅의 풍부한 비타민과 철분, 마그네슘 등의 무기질을 흡수하는 데 도움을 주고, 두릅의 부족한 단백질을 소고기가 보충해주고, 소고기에는 단백질이 풍부한 장점도 있지만 콜레스테롤이 많아 혈관 건강에 안 좋은 단점도 있대요. 쌉쌀한 맛을 내는 두릅의 사포닌 성분이 유해 콜레스테롤을 녹여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소고기의 단점을 보완해주고, 또 사포닌은 포도당의 생성을 억제해서 혈당을 낮춰줄 뿐만 아니라 인슐린 분비를 활성화시켜줘서 당뇨를 예방하는 데도 탁월한 효능이 있죠. 그리고 소고기에는 단백질뿐 아니라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두릅의 식물성 단백질과 소고기의 동물성 단백질의 조화로 근육을 탄탄하게 하고 에너지를 풍부하게 공급해줘서 피로회복에도 도움을 주는 천연 자양강장제가 되는 거예요. 소고기 하면 철분이 많다는 거 아시잖아요. 소고기의 철분은 이 혈액 생성에 필수적인 성분이고 폐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철분이 두릅의 비타민과 만나게 되면 몸속에서 약 100여 가지 이상의 효소 반응에 관여해서 특히 이 뇌로 가는 혈관 속에 산소를 공급하는 데 도움을 줘요. 이 효능으로 기억력 향상과 인지기능력을 향상시키고 치매 예방과 뇌 건강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소고기와 두릅의 특급 레시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잘 다듬은 두릅을 끓는 물에 약 30초 정도만 데쳐주고요. 그리고 얇게 저민 소고기에 두릅을 올려서 김밥처럼 돌돌 말아줘요. 올리브유를 두른 팬에 소고기 말이 두릅을 익혀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접시에 올린 후에 들기름을 살짝 둘러주시면 들기름의 고소함과 두릅의 향긋한 향이 어우러진 고급 요리가 완성되죠. 두 번째, 두릅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두부죠. 50대 이상 나이가 들수록 두부의 섭취는 정말 중요한데, 두부는 기본적으로 이 단백질이 풍부하죠. 이뿐 아니라 리놀렌산, 레시틴, 피토스테롤 등의 성분이 풍부해서 우리 몸 안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혈관 질환도 예방할 수가 있죠. 두부는 체력과 근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데, 바로 두부의 이 풍부한 단백질 때문이죠. 근육은 매일 일정량의 새로운 근육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매일 단백질을 공급을 해줘야 돼요. 우리 몸에 단백질을 공급해주기에 정말 유용한 음식이 또 두부인데 이때 두릅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극대화돼요. 두릅은 몸 안의 염증을 억제해서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 등등의 염증성 질환도 예방해주고 염증으로 인한 통증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요. 또한 두릅은 무릎 연골을 보호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두부와 두릅을 함께 섭취하면 50대 이후에 나타나는 근손실과 관절 통증, 염증으로 인한 문제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두부와 두릅을 함께 드실 수 있는 조리법도 알려드릴게요. 두릅을 끓는 물에 30초 정도 데쳐줘요. 두릅을 반을 갈라 한쪽 면을 납작하게 해주죠. 두부는 두릅의 크기에 맞게 약간 길게 잘라주시고 기름을 두릅 팬에 올려줘. 그 위에 두릅을 올려줘서 계란물을 숟가락을 이용해 두릅과 두부 위에 부어주죠. 그 후 앞뒤로 잘 붙여주면 두부 두릅전이 완성이에요. 세 번째, 두릅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표고버섯이에요. 두릅과 같이 표고버섯도 독특한 향과 맛 그리고 풍부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데 표고버섯 하면 항암식품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두릅 또한 암 환자들의 식단에 꼭 들어가는 식재료예요. 두릅에 함유된 사포닌과 셀레늄이라는 성분이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기 때문인데 한 연구에서 셀레늄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암 발생 확률이 약 40% 이하로 나타났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도 50% 이하였다는 보고도 있어요. 표고버섯에도 항암 성분이 풍부해서 암 억제 효능이 뛰어난데 특히 대장암과 유암, 췌장암의 예방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런 표고버섯과 두릅을 함께 섭취할 때는 항암 효과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 항암 효과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죠. 두릅과 표고버섯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조리법도 알려드릴게요. 끓는 물에 30초 정도 데친 두릅을 다져주죠. 표고버섯도 채를 썰어주고 밀가루와 계란을 함께 넣은 반죽에 잘 섞어줘요. 이때 당근도 채를 썰어 넣어 함께 넣어주셔도 좋죠. 이렇게 만든 반죽을 올리브유 두릅팬에 잘 붙여주면 두릅, 표고버섯 전이 완성되죠. 네 번째, 두릅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초고추장이죠. 정확히는 초고추장에 들어가는 식초예요. 데친 두릅을 초고추장에 찍어 드시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드시는 방법인데 하나 기억하실 것은 데친 두릅을 올리브유에 한 번 더 살짝 볶아 드시면 영양 성분의 흡수율도 8배 이상 높아지고 기름으로 인해 맛과 풍미도 훨씬 좋아진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두릅에는 캠페롤과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퀘르세틴은 양파에 풍부한 성분으로 혈관 청소부라고는 별명도 가지고 있죠. 캠페롤이라는 성분은 브로콜리에도 풍부하게 함유된 강력한 항암 물질이에요. 캠페롤과 퀘르세틴이 함께 풍부한 두릅은 면역력도 올려주고 염증 제거는 물론이고 혈관에 쌓이는 혈전과 콜레스테롤도 제거해주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죠. 이런 효능은 식초와 만나면 효능이 극대화돼요. 식초의 산성이 두릅의 항산화 효능을 끌어올려주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게 돼요. 또한 두릅의 항산화 성분과 각종 비타민, 식초가 만나 뇌세포의 활성을 도와주고 뇌혈관을 깨끗하게 해줘서 뇌신경을 건강하게 해주죠. 그렇다면 두릅은 맛과 영양이 좋으니 그냥 내 맘대로 먹어도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두릅도 드실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절대 생으로 드시면 안 돼요. 두릅은 어린 새순을 채취하여 섭취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식감과 향긋한 향이 좋아서 생으로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두릅의 줄기에는 독성이 있어서 생으로 드시면 오히려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고 소화기관에 탈이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새순보다 많이 자라 채취 시기를 지나 크게 자라게 되면 뻣뻣한 줄기는 독성이 약 10배 이상 강해지기 때문에 절대 섭취하시면 안 돼요. 두릅을 안전하게 섭취하려면 반드시 끓는 물에 30초 정도 데치기만 해도 독성은 사라지게 돼요. 두 번째는 와파린 계열의 혈전 용해제를 드시는 분들은 두릅 섭취 시 주의하셔야 돼요. 이러한 혈전 용해제는 우리 몸의 혈액을 묽게 만들어주고 혈관 속에 혈전을 녹여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두릅에는 또 비타민 K가 풍부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따라서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두릅을 드셨다면 3시간 정도 후에 약을 드시는 게 좋고 과도하게 드시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좋아요. 세 번째, 두릅을 드실 때 주의사항은 통풍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통풍이란 간단히 단백질이 분해될 때 퓨린이라는 성분이 생성이 되는데 이 퓨린이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몸속에 남아 변환되면서 뾰족한 결정을 이루고 관절을 망가뜨리고 극심한 통증도 유발하고 심하면 관절의 변형까지 일으키는 질환인데 두릅에는 퓨린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적당히 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김치를 먼저 기름에 달달 볶다가 여기에 물도 넣고 다른 재료도 넣고 우리가 김치찌개를 조리하게 되잖아요. 이때 사용하는 기름이 오메가6 함량이 높은 것을 사용하게 되면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높아지고 염증 수치도 늘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혈관 내에 염증이 많아지게 되면 염증은 지속적으로 암세포가 생성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고 뇌혈관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며 혈관성 치매도 발생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떤 기름을 사용해야 될까요? 바로 오메가3의 함량이 높은 기름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기름에는 들기름과 올리브유가 있죠. 그런데 들기름은 높은 열에 쉽게 산패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볶는 요리에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올리브유입니다. 그 중에서도 고온에서 사용이 가능한 올리브유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김치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식품이죠. 이 김치로 만들 수 있는 요리만 수십 가지가 넘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김치찌개는 김치로 하는 요리 중에서 아주 인기도 많고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김치찌개에는 또 다양한 재료를 넣어서 맛있게 끓여 먹을 수가 있는데요. 어떤 것을 넣고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 조금 더 보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무심코 넣은 이것들 때문에 암과 치매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김치찌개에 넣으면 안 되는 음식과 또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암과 치매에 걸리는 다양한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먹는 음식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대부분의 원인은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되는 질병들이고요. 혈관의 문제는 먹는 음식에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매일 먹는 김치도 잘 알고 드셔야 한답니다. 특별히 김치찌개를 끓여 드실 때 넣는 다른 식재료들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주의하실 것이 식용유입니다. 일반 식용유에는 오메가6 함량이 높은데요. 바로 이 오메가6가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이 될 수가 있습니다. 김치를 먼저 기름에 달달 볶다가 여기에 물도 넣고 다른 재료도 넣고 우리가 김치찌개를 조리하게 되잖아요. 이때 사용하는 기름이 오메가6 함량이 높은 것을 사용하게 되면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높아지고 염증 수치도 늘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혈관 내에 염증이 많아지게 되면 염증은 지속적으로 암세포가 생성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고 뇌혈관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며 혈관성 치매도 발생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떤 기름을 사용해야 될까요? 바로 오메가3의 함량이 높은 기름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기름에는 들기름과 올리브유가 있죠. 그런데 들기름은 높은 열에 쉽게 산패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볶는 요리에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올리브유입니다. 그 중에서도 고온에서 사용이 가능한 버진 등급의 올리브유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지중해 올리브 나무가 많아서 올리브유를 많이 사용하게 되었고 건강한 기름으로 세계에 널리 알려졌는데요. 서양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 올리브유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연구 결과 올리브유는 포화지방의 함량이 낮고 불포화지방산의 함량이 아주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이 불포화지방산 중에서도 몸에 좋은 오메가3와 오메가9의 함량이 높아서 우리 몸에 유익하다는 게 검증이 되었죠. 이뿐만이 아니라 올리브에는 토코페롤이나 페놀산과 같은 항산화 성분이 아주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도 아주 좋은 영향을 주는데요.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노화를 예방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올레 유로핀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몸의 면역력을 강화해서 바이러스와 각종 세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하이드록시 티로솔이라는 놀라운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염증을 제거하고 항암 효과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런 올리브유는 등급별로 사용할 수 있는 온도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가장 높은 등급인 엑스트라 버진은 발연점이 160도로 좀 낮기 때문에 김치를 볶을 때 사용하기에는 좀 맞지가 않고요. 샐러드에 드레싱으로 뿌려서 드시거나 낮은 온도로 살짝만 가열하는 요리에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 밑에 있는 버진과 퓨어 등급의 올리브유는 발연점이 200도가 넘어서 볶는 요리에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치를 볶을 때에는 이런 올리브유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김치찌개를 끓일 때 여기에 스팸이나 다양한 햄 종류를 넣어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햄은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햄을 보통 가공육이라고 부르잖아요. 햄과 같은 이 가공육을 만들 때는 소디움 나이트라이트와 같은 보존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보존제는 가공육의 색상을 빨갛게 유지해주고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긴 하지만
문제는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일부 발암물질로 변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공육에 열을 가하게 되면 아미노산, 크레아틴 등의 성분들이 화학작용을 일으키면서 우리 몸에 위험한 화학물질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그 물질들 또한 암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햄에는 나트륨의 함량도 매우 높은 편에 속하는데요. 이 나트륨이 고혈압을 유발할 수가 있고 각종 혈관 질환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포를 손상시켜 암을 유발하는데 특히 위암의 발병률을 높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국제암연구소는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 몸에 해롭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신김치를 조리할 때 꼭 사용하는 조미료가 있죠. 바로 설탕인데요. 김치찌개를 조리할 때에도 역시 설탕을 빼놓을 수는 없죠. 그런데 이 달달한 설탕이 우리 몸에 독이 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신가요? 음식의 단맛과 감칠맛을 올려주기 때문에 조리할 때 설탕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설탕은 사실 이 혈관 건강에는 정말 최악입니다. 설탕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혈당 수치가 아주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고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게 되죠.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이 되면 췌장에 무리가 될 수가 있고 결국 췌장 기능이 약해지고 당뇨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요리할 때 조금 넣는 설탕이 얼마나 나쁜 영향을 주겠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으실 텐데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미 평소에 먹는 음식들에 많은 설탕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통계 자료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하루에 먹는 설탕의 양이 평균 100g이 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한 달 양으로 치면 설탕을 약 3kg 넘게 먹게 된다는 것이죠.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설탕을 먹고 있어서 음식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 몸 안의 혈관이 서서히 망가져 당뇨를 시작으로 해서 각종 혈관 질환과 암뿐만 아니라 치매까지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렇다면 김치찌개에는 무엇을 넣어 드실 때 우리 몸에 보약이 될 수 있을까요? 영양학적으로도 가장 잘 맞는 것은 바로 두부입니다. 두부는 기본적으로 단백질이 풍부한데 이뿐만 아니라 리놀렌산, 레시틴, 피토스테롤 등의 성분이 풍부해서 몸 안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동맥경화, 심근경색, 또 뇌출혈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또 두부는 체력과 근력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을 주죠. 바로 두부 속에 들어있는 풍부한 단백질 때문인데요. 우리 몸의 근육은 매일 일정량이 새롭게 근육으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단백질을 공급해줘야 됩니다. 우리 몸에 단백질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정말 유용한 음식이 바로 두부인 것이죠. 또한 두부에는 콜린이 풍부한데 이 콜린은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예방하는데 아주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또 놀랍게도 두부는 건강하게 장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건강하게 장수한 사람들의 특징이 식물성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동물성 단백질을 식물성 단백질로 바꿔서 섭취했을 때 사망의 위험성이 낮아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부와 김치찌개의 만남은 아주 환상의 조합이 되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준답니다. 앞에서 스팸이나 햄 같은 가공육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가공육 대신에 일반 생고기를 넣어서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생고기를 드시면 그럼 어떤 점이 좋을까요? 생고기에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여기에는 콜라겐 성분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50대 이후가 되면 주름도 많아지고 피부의 탄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생고기를 드시게 되면 콜라겐이 공급이 되면서 피부와 신체 전체적인 탄력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생고기에는 타우린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이는 근육에 에너지를 공급해주며 피로를 회복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몸의 무기력증과 우울증 완화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생고기에는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이 세로토닌의 원료가 되는 트립토판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랍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설탕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단맛을 내면서도 건강에도 좋은 식재료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양파와 대파입니다. 양파에는 퀘르세틴과 알리신 성분이 풍부해서 혈관의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줘서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효능이 탁월해 혈관 청소부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혈압도 낮춰주고 혈당 관리에도 도움을 주어서
당뇨를 예방하고 혈관 질환을 방지하여 치매를 예방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대파도 마찬가지인데요. 풍부한 식이섬유와 무기질, 그리고 알리신 성분뿐만 아니라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이 많아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어 노화를 예방하고 심혈관과 장내 건강까지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대파와 양파는 건강에 좋은 효능과 더불어서 단맛도 내주고 감칠맛 또한 극대화시켜주는 채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빠질 수 없는 식재료가 또 있는데요.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은 대표적인 항암 식품이기도 한데요. 마늘에 풍부한 알리신은 염증 수치를 낮춰주고 활성산소를 제거해주어 노화를 억제하고 암세포의 증식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다진 마늘을 김치찌개에 한 스푼 넣게 되면 건강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잡내를 제거해주며 김치찌개의 맛을 한층 끌어올려주는 효과까지 있으니 꼭 넣어서 드시기 바랍니다. 황반변성은 노화로 인해 황반부가 손상되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황반부가 뭐냐 하면 망막의 중심부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황반변성은 망막의 중심부가 손상되는 질환이라는 거죠. 참나물에 풍부한 비타민 A는 황반변성의 진행을 늦추고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뿐만 아니라 참나물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도 들어있는데요. 잠깐 유튜브나 TV를 보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혹시 유튜브 시청을 자주 하시거나 디지털 기기를 너무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예전에 비해서 눈이 뻑뻑하고 눈이 안 좋아진다고 느껴지진 않으시나요? 현대인들은 너무 잦은 디지털 기기 사용으로 인해서 청색광에 노출되는 시간이 증가하고 눈 건강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참나물에 함유된 향긋하고 맛있는 나물 중에 하나인 참나물 좋아하시는 분 많으시죠? 그 특유의 향이 짙고 고소한 맛이 나는데요. 참나물은 우리 몸에 정말 좋은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잎채소라는 거 아셨을까요? 특히 중년 그리고 노년에게 꼭 필요한 영양 성분들이 가득하다는데요. 참나물이 우리 몸에 어떤 효능이 있고 도움을 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섭취하면 좋은지, 또 참나물과 비슷하게 생겨서 헷갈렸던 식물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참나물은 주로 봄과 가을에 채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는데요. 봄철인 3월부터 5월까지, 그리고 가을철 9월부터 11월까지가 가장 맛있는 시기입니다. 특히 4월에서 6월 사이에 나는 참나물이 가장 연하고 맛이 좋다고 하네요. 이 시기의 참나물은 연하면서 향이 가장 진하기 때문에 요리에도 활용하기가 좋습니다. 한국에서만 참나물을 먹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외국에서도 참나물을 먹을까요? 참나물은 한국에서 많이 소비되지만 일본에서도 미즈나라고 불리며 즐겨 먹는 식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에서는 주로 샐러드나 나물 요리로 활용이 되고, 그 외에도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허브나 샐러드 재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고요. 최근에는 건강식에 대한 붐이 일고 참나물의 효능이 알려지면서 점점 더 많은 나라에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답니다. 세계인이 좋아하는 참나물은 그 맛과 향이 독특한데요. 영양소도 풍부해서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효능이 있는지 참나물의 효능에 대해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알아볼 효능은 바로 눈 건강 개선 효과입니다. 요즘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이 늘어났기 때문에 눈이 피곤하신 분들이 많죠. 또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노화가 와서 눈이 침침하거나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참나물은 눈 건강에 좋은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A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거 아셨나요?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항산화 물질은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유해한 프리라디칼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프리라디칼은 눈의 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으며, 베타카로틴은 이러한 손상을 예방하여 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또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이 되어 눈의 피로를 줄이고 시력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비타민 A는 망막에서 빛을 감지하는 데 필요한 로놉신이라는 단백질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데요. 이 로놉신은 어두운 환경에서도 시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답니다. 혹시 황반변성이라고 들어보신 분 있으실까요? 황반변성은 노화로 인해 황반부가 손상되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황반부가 뭐냐 하면 망막의 중심부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황반변성은 망막의 중심부가 손상되는 질환이라는 거죠. 참나물에 풍부한 비타민 A는 황반변성의 진행을 늦추고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뿐만 아니라 참나물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도 들어있는데요.
잠깐, 유튜브나 TV를 보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혹시 유튜브 시청을 자주 하시거나 디지털 기기를 너무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예전에 비해서 눈이 뻑뻑하고 눈이 안 좋아진다고 느껴지진 않으시나요? 현대인들은 너무 잦은 디지털 기기 사용으로 인해서 청색광에 노출되는 시간이 증가하고 눈 건강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참나물에 함유된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청색광을 차단하거나 흡수하여 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서 안구 건조증이나 백내장, 야맹증 예방 등의 효능이 있는 거죠. 참나물의 효능 참 놀랍지 않나요? 참나물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해독 작용입니다. 요즘 미세먼지나 환경오염, 가공식품 등으로 인해서 우리 몸속에 유해물질들이 쌓이기가 쉬운데요. 참나물은 체내에 독소를 배출하는데 도움을 주는 성분들이 많아서 해독 효과가 뛰어난 채소랍니다. 의외이죠? 참나물에는 클로로필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체내의 중금속과 독소를 흡착하여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클로로필은 독소와 중금속을 포함한 다양한 독성 물질을 체내에서 흡착하는 능력이 있는데요. 이러한 독소는 클로로필 분자에 결합하여 체내에서 제거가 될 수 있는 거죠. 클로로필은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 아실까요? 간은 체내에서 독소를 제거하는 주요 기관 중에 하나죠. 클로로필은 혈액에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해주며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고 또 해독 과정을 촉진시키고 독소의 제거를 도와준답니다. 또한 간의 해독 기능을 도와주는 비타민 C와 플라보노이드 성분도 풍부하다고 하는데요. 간은 우리 몸에서 해독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인데 참나물을 꾸준히 먹으면 간 건강을 보호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겠죠. 특히 술자리도 많고 기름진 음식도 자주 섭취하시는 분들은 식사하실 때 참나물을 함께 드시면 간이 부담을 덜 느끼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참나물의 효능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효과인데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손발이 차가워지고 피로도 쉽게 쌓이며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하게 되죠. 참나물에는 철분과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혈액 순환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철분은 혈액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이죠. 또 칼륨은 몸속에 나트륨을 배출해서 혈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주는데요. 철분과 칼륨이 고혈압을 예방하고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또한 참나물에 함유된 비타민 K도 혈액 응고를 돕고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에 관련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덴마크 에디스코안 대학교 영양학 연구소의 니콜라 본도노 박사 연구팀이 실험을 진행했는데 실험 대상은 중년의 덴마크인으로 약 5만 명이 참가했습니다. 비타민 K와 죽상경화성 심혈관 질환 사이의 연관성을 연구를 했는데요. 연구 결과 비타민 K1 섭취량이 가장 많은 사람은 섭취량이 가장 적은 사람에 비해 죽상경화성 심혈관 질환 때문에 병원에 입원할 위험이 21% 정도 감소가 했고 비타민 K2의 경우에는 14% 정도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특히 말초 동맥질환 위험이 34%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니 참으로 놀라운 연구 결과이죠. 평소 혈압이 높거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참나물을 식단에 자주 포함하시면 좋겠죠. 참나물의 놀라운 효능 네 번째는 바로 장 건강과 다이어트 효과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장 건강이 더욱 중요해지죠.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참나물이 장 건강을 돕는 데 아주 좋은 채소랍니다. 이 참나물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장 운동을 촉진하고 또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특히 수용성의 식이섬유가 많아서 장내의 유익균을 늘려주고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참나물을 꾸준히 섭취하면 장이 편안해지고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참나물은 칼로리가 아주 낮고 수분이 많아서 다이어트에도 좋은 식재료인데요. 음식의 양을 줄이지 않고도 포만감을 느낄 수가 있어서 식사량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체내에 나트륨을 배출하는 효과가 있어서 부기 완화에도 도움이 되고요. 체중에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이나 다이어트 목표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부터 참나물을 잊지 말고 꼭 드셔야겠죠. 이렇게 건강에 좋은 영양소가 가득한 참나물을 그럼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차로도 우려 마시는 참나물은 사실 생으로 먹을 때 영양적으로는 가장 효과적인데요. 참나물은 생으로 먹어도 좋고 살짝 데쳐서 나물로 무쳐 먹어도 아주 맛이 좋답니다. 간장이나 된장으로 간을 맞추어서 참기름을 살짝 더하면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이 나죠. 그리고 참나물을 국이나 볶음 요리에 넣어 먹어도 향긋한 풍미를 즐길 수가 있는데요. 하나 주의할 점은 참나물은 너무 오래 가열하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살짝 데치는 것이 좋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조리를 하면 맛과 영양을 모두 챙길 수 있는 것 잊지 마시고요. 혹시 파드득 나물이라고 참나물과 비슷하게 생긴 나물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참나물은 재배가 어려워서 대용으로 파드득 나물이 쓰이기도 하는데요. 나물을 잘 모르는 분들이라면 그 둘을 구분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두 나물은 모양이 비슷하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구분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외형을 보자면 참나물의 잎은 부드럽고 윤기가 나며 약간 둥근 형태인데 반해서 파드득 나물은 잎이 더 거칠고 손으로 문지르면 특유의 파드득하는 소리가 나는데요. 파드득하는 소리가 난다고 해서 파드득 나물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으니 손으로 문질러서 비교를 해볼 수 있겠죠. 또한 향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참나물은 특유의 향긋하고 고소한 향이 나는 반면에 파드득 나물은 향이 다소 약한 편입니다. 맛도 참나물이 더 부드럽고 달콤한 느낌이 나고 파드득 나물은 다소 쓴맛이 도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헷갈리지 마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죠. 그렇다면 신선하고 맛있는 참나물을 고르는 방법도 알아볼까요? 채취할 때는 너무 어린 잎을 따기보다는 적당히 자란 잎을 고르는 것이 좋은데요. 잎이 선명한 녹색을 띠는 것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누렇게 변한 것은 신선도가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니 그런 것들은 피하셔야겠죠. 또 고르실 때 줄기가 너무 억세지 않고 부드러운 것이 좋은데요. 너무 두껍거나 질긴 줄기는 씹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참나물 특유의 향이 진하게 나는 것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향이 약한 경우에는 오래되었을 가능성이 있답니다. 이렇게 고르면 신선하고 맛있는 참나물을 선택할 수 있겠죠. 신선한 참나물을 구입하셨다면 보관 방법도 참 중요한데요. 참나물은 쉽게 시들 수가 있기 때문에 신선하게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기를 살짝 제거한 후에 키친타월로 감싸서 비닐봉지에 넣고 냉장고 보관을 하시면 신선함이 오래 유지가 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살짝 데친 다음 냉동 보관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면 장기간 보관하면서도 참나물의 영양소를 유지하고 또 드시고 싶으실 때 꺼내면 되니까 편리하게 드실 수 있겠죠. 몸에 이로운 참나물,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해주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음식이 있다는 거 아실까요? 어떤 음식들과 함께 먹으면 몸에 2배로 도움이 된다는데요. 그럼 참나물과 잘 어울리는 음식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참나물과 찰떡궁합 음식은 바로 된장입니다. 된장에는 장 건강에 좋은 유산균과 발효 성분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고단백 식품인데요. 참나물은 식이섬유와 비타민 A, C, K와 칼슘, 철분 등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참나물을 된장과 함께 섭취하면 영양소 섭취를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섭취하면 단백질과 식이섬유의 균형을 맞출 수가 있어서 소화와 영양 흡수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참나물과 된장을 이용한 추천 조리법도 알려드릴게요. 살짝 데친 참나물에 물기를 꼭 짠 다음 참기름, 깨소금, 다진 마늘과 된장을 넣고 조물조물 버무려 주시면 참나물 된장 무침이 되고요. 또 된장국 끓이실 때 참나물을 넣어주시면 소화에도 좋고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고요. 거기다 맛도 제일인 참나물 된장국이 완성이 됩니다. 참나물과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는 고단백 식품이면서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어서 소화를 돕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칼슘과 인이 풍부해서 뼈의 강화와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은 누구나 다 아는 건강식품이죠. 참나물은 다양한 비타민과 칼슘, 철분, 미네랄 등을 함유하고 항산화 작용을 가진 식물성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어서 체내의 프리라디칼을 중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데 이때 두부와 함께 섭취하면 항산화 작용이 더욱더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 두부와 참나물은 영양적으로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함께 섭취하면 효과가 배가 되는 것이죠. 참나물과 두부 어떻게 먹어야 할지 고민이 되신다고요? 추천 요리인 참나물 두부전 조리법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참나물은 씻어서 잘게 썰어 주시고요. 두부는 으깬 다음에 부침가루, 달걀, 소금과 함께 섞어서 반죽을 만듭니다. 달군 팬에 식용유를 두른 다음 반죽을 한 숟가락씩 올려서 앞뒤로 노릇하게 붙여줍니다. 바삭하게 붙여낸 뒤 맛있게 즐기면 되겠죠? 참 쉽고 영양 만점에 맛도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참나물의 효능과 구분법, 조리 방법을 다 알려드렸는데요. 혹시 참나물의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 있으실까요? 어떤 음식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참나물도 잘못 섭취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참나물을 몸에 득이 되기 위해 먹었는데 오히려 독이 되면 안 되겠죠. 참나물 섭취 시 유의할 점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참나물 섭취 시 주의사항은 소화불량입니다. 참나물은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해서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복부에 팽만감이나 가스가 차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위가 약하시거나 소화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과하게 섭취하는 것을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잘못해서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불량,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꼭 유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참나물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중독 증상입니다. 참나물과 중독이라니 참 안 어울리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중독은 참나물에 소량 들어있는 칼슘 옥살레이트라는 결정성 물질이 인체에 독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대부분은 안전하지만 야생에서 채취한 참나물에 소량 들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칼슘 옥살레이트는 식물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물질 중에 하나로 많은 채소에 함유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참나물과 같은 식용식물에 포함된 양은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을 정도로 소량입니다. 그러나 참나물을 과다하게 섭취하거나 특히 생으로 과다 섭취할 경우에는 칼슘 옥살레이트의 섭취량이 증가하여 소화불량, 복통, 메스꺼움 및 구토와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고 신장에서 옥살산이 칼슘과 결합하여 결석을 형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연산 참나물을 생으로 과하게 많이 섭취하는 것은 절대로 피하셔야겠죠. 또 인공재배로 키운 참나물은 농약이나 이물질이 남아있을 수가 있으니 생으로 드실 때는 꼭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어서 섭취하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